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은 아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기에서 어린이로 청소년을 지나서 어른이 됩니다. 그야말로 어쩌다 어른이 되는데요.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누구나 어른다운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괜찮은 어른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변할 수 있으신지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맛깔스러운 방송 진행으로 잘 나갔던 아나운서였죠. 25년 동안 아나운서로 일했고 나이 50에 퇴사를 하고 이제 인생 3막을 준비한다는 오유경 전 KBS 아나운서. 오유경 씨가 생각하는 진정한 어른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오유경 씨 지금 만나봅니다. 오유경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유경 아나운서 하면은 차분하고 우아하고 지적이고 따뜻한 이미지. 네, 이렇게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더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익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익었다면은 늙었다는 건 아니시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네. 더 깊어지신 것 같고. 네. 지금 KBS를 이제 사직한 지가 이제 얼마나 되셨죠? 벌써 4년 됐어요. 제가 네. 2020년에 그만뒀는데 예. 한 4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제 옆자리셨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라는 세월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더 오래전에 나간 사람 같이 느껴지세요? 사실은 작년 정도,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유경 아나운서를 SNS를 통해서 쭉 이제 활동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네.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바쁜 것 같아요, 요즘. 예, 근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요즘 근황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주어진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만들어서 하는 일들이니까 예. 그래서 조금 바쁘려면 엄청 바쁘고 제가 조금 자제하려면 자제할 수 있는 일들인데 네. 사실 모든 일이라는 게 그 원점에서 시작할 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지금 시작하는 원점 부근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분주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네. 최근에 책을 한 권 어른 연습이라는 책을 냈고요. 책도 냈죠.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이제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요. 개인 채널도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렇죠? 개인 채널 작년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부터도 했어요. 뭐 업로드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네, 시작했군요. 본격적으로 했고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시더라고요. 네, 다양한 분인 것 같지만 사실 주제를 접해보면 오유경 TV는 아트 앤 라이프 TV여서 아티스트 인터뷰와 네네. 삶에 있어서 조금 사람들과 이분의 삶은 좀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제 지인들을 일단 우선 만나고 있습니다. 도슨트도 되셨더라고요. 도슨트는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자원봉사 하는 일인 건데. 네, 아니 그래도 제가 뭐 시연하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네. 그것도 뭐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도슨트라는 게 결국은 어떤 전시회에 네네. 그 전시회 의도에 맞는 작품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네네. 그 작품 설명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관객과 작품을 이어주는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그 작품 전시회를 하는 뮤지엄에서 큐레이터들이 일정의 교육을 시켜줘요. 네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아트 선재 뮤지엄에서 과정을 해봤고. 그 데뷔도 하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과정이 그 도슨트를 3번 이상 해야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3번 정도 또 시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한번 수료를 했고요. 지금 얘기를 얼추 들으신 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지향하는 곳이 이렇게 예술이라는 걸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쪽에 지금 뭔가 뜻을 품고 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아마 눈치들을 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요. 요즘 뭐 또 굉장히 더 건강해 보이세요. 요즘 또
식단을 그렇게 열심히 개발하고 올리고 SNS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희경 아나운서가 KBS 아나운서로 있을 때 그 요리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던 굉장히 애둘러 말씀하시는데 거의 뭐 잘 모르는 모르는 거였는데 지금도 요리라기보다는 장내 미생물을 가꾸는 건강식을 실천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사람이 한번 아파봐야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회사 다니다가 한 40대 후반 정도에 너무 이제 과로와 스트레스 같은 게 겹쳐지면서 한번 갑상선 항진이라는 면역계 질환이 생겼어요.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면역계 질환이라서 좋은 약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는 됐지만 계속 면역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면역의 관리의 이제 핵심이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생태계가 우리 이제 뱃속에 있는데 네. 그 생태계를 관리하고 잘 먹이는 방법의 식사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SNS에서 그룹을 통해서 같이 이제 네. 사람들하고 같이 실천하고 또 카페 뭐 네이버 카페 이런 데는 네. 방을 만들어서 이제 정보도 제가 알리고 하는 일을 좀 꾸준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쁜 거 맞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회사 다닐 때는 그러한 일들은 사소한 일로 치부했던 일들인데 네. 저희는 좀 큰 일을 하잖아요. 네.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하는데 지금의 제가 명명하는 인생 산막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다. 네. 내가 먹는 것, 내 몸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내 개인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뭐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방송국 저희 KBS에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딱 몇 년 하셨죠? 25년 했어요. 25년. 네, 사반세기. 25살에 입사. 25세 입사해서 네, 해서 25년, 50에 제가 딱 24살에 입사했네요. 네, 25년 했습니다. 25년 채우고 사실 KBS의 대표 프로그램들을 다 진행을 하셨어요. 아침마당도 진행하시고 6시 내 고향도 하고 또 뭐 시사투나잇도 진행을 하고 방송에서 굵직굵직한 프로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은 뭐 능력도 있었지만 운도 좋았다고 맞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5년 방송 생활 돌아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혹시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일단 입사했을 때 한 장면이 기억에 네. 남아요. 신입사원 면접 때 이제 가장 최종 면접에 재수하고 이제 최종 면접 올라갔으니까 KBS 재수하셨어요? 네, 재수하고 저도 재수했어요. 한 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네. 재수하고 마지막 면접에 섰으니까 얼마나 이제 각오를 다지고 있었는데 그때 심사위원께서 어떤 아나운서, 어떤 진행자가 되고 싶냐 그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때 제가 내 나이 40에 가장 빛나는 진행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우리 선배님도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30이 넘은 아나운서한테 일이 안 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입사할 때는 30대 중반 선배님 여자 아나운서가 TV에 나왔는데 어머 저 나이에도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나? 우리도 그렇게 그런 생각했잖아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그러던 시대에 나이 40에 가장 빛난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되게 야심찬 이상을 밝혔는데 그걸 그래도 좋게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입사를 했고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지향하는 것이 금방 스타가 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스타가 되면 금세 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속욕심이 더 컸나 봐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내가 정말 프로가 되겠다. 프로페셔널이 되겠다. 그래서 한 40 정도면 내가 여러 가지 경력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최고의 아나운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나이 40에 가장 빛나는 아나운서가 되겠다. 나이 40에 뭐 하셨었죠? 제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의 그런 정점이 한 37 정도에 왔어요. 그 당시에 시사투나잇이라는 네, 또 네. 프로그램을 했고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그 네. 두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 역사에도 한 획을 그을 만한
최초의 의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다큐멘터리 프레젠터가 또 여성이 거의 없을 당시에 제가 네. 진행을 했었고 또 시사투나잇 같은 경우에도 코멘트가 있는 뉴스라는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형식의 뉴스였어요. 사실 시사투나잇은 이제 뭐 저희 아나운서들이 시사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뭐 드물었고 네. 특히 이제 여성 아나운서가 네. 메인 앵커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첫 프로그램이었던 네, 걸로 제가 맞아요. 기억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그 방송계에는 큰 이슈였죠. 그랬죠.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더 큰 그게 이슈였고 그 덕분에 제가 방송 대상도 받고 이제 방송 3사 프로듀서들이 뽑는 최고 진행자상도 그 당시에 유재석, 신동엽 씨 다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네. 유재석, 신동엽을 제치고 오늘 뭐또 안티 글 좀 붙나요? 같이 활동하던 시대였는데 이제 아나운서 부분만이 아니라 TV 네. 진행자 부문의 상을 네.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정을 프로듀서로부터 그랬죠. 받아서 네. 37살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방송대상 시상식에 제가 이렇게 딱 네. 수상 소감을 말하러 갔어요. 네. 그랬는데 그날이 생각보다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전성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저는 가장 마지막에 그냥 밥상 차리는 진행자에 불과했고 이게 진정한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37살에 돼서 그때 제가 방송대상을 받고 사실은 그때부터 뭐 스포트라이트는 더 받을 수 있는 시점인데 네. 방송을 딱 그만두고 유학을 갔어요. 그래요. 미국에 가셨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미국에 가서 그쪽이 이제 방송에 본 거지니까 거기서 방송 좀 보고 공부 좀 하고 와야 내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1년 정도를 가족들하고 가서 뭐 힐링도 했지만 미국에 이제 선진 방송도 공부를 하고 메릴랜드 저널리즘 스쿨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와서 저는 이제 그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난 이제 준비가 끝났어. 나 예전에 나이 40에 최고의 진행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 미국 유학까지 하고 왔으니 이제 뭔가 그렇죠. 나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질 거야. 근데 방송국이라는 데가요. 준비됐다고 불러주지 않고요. 준비 안 됐다고 안 부르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제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다 왔는데 네. 여러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예. 여러 환경이 바뀌면서 오히려 그 전에 방송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별로 플러스가 안 되고 네. 마이너스가 됐어요. 뭔가 새로운 네. 바람이 막 불 때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참 저희 일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력이 쌓이면 뭐 물론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어떤 뉴 페이스가 항상 갖고 있는 네. 굉장히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 거. 아픔은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힘든 네, 일이죠. 예. 그래서 딱 왔는데 와 내가 이렇게 경력을 쌓고 이런 경력을 내가 회사에서 만들었고 최초와 최고의 길을 다 왔고 그렇게 외국 가서 공부까지 하고 왔는데 저에게 오히려 아무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네. 아 내가 40에 오프라 윈프리 같은 진행자가 되겠다고 한 거는 나는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아나운서의 한계고 네. 이런 KBS라는 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거구나. 그때 깨달아서 그때 40에 제 목표를 이루기는커녕 좌절을 한번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요? 사실은 이제 오유경 아나운서는 좀 아나운서지만은 좀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 사실 아나운서실을 떠나서 네. 다른 조직에 한 5년 정도 네, 근무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원을 하셨나요, 그때? 바로 이제 그래서 제가 40에 이제 크게 좌절을 하고 네. 와 나는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정말 달려왔는데 방송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네. 그럼 나는 이 조직에서 계속
이 아나운서로서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나의 목표는 뭐지 하다가 회사에 그 한류 추진단이라는 TF팀에서 어떤 직종이든 불문하고 자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네. 한류 확산을 위한 KBS 안에 프로젝트 팀이 뜬다. 네. 그래서 나 저기 가면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진행자로서만은 더 크지 어려울 것 같으니 나의 어떤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저 한류라는 게 굉장히 가슴 뛰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가 사실 지금 한류 생각하면은 그때 저희 KBS가 선점한 거예요. 어떤 맞아요. 의미에서는 네네. 그 이슈를 맞습니다. 네, TF팀을 구성하면서 네네. 거기에 정예 멤버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네. 사실 아나운서실에서도 한 명 왔으면 좋겠다. 방이 붙으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이 아니기를 너무 바랬죠. 아나운서들은 사실 맞아요. 저 그 마음 알아요. 마이크 앞 카메라 앞을 떠나는 걸 굉장히 사실은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미 거기서 한번 실망을 크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는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게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생각을 갔군요. 했어요. 저는 사실 왜 오이경 아나운서 왜 저길 가지? 그때 그래도 그랬어요. 제가 지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가주니까 안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실장님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 한 명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손을 드니까 어찌나 저를 감사하게 생각하시든지 무조건 보내야 되는 분위기였군요. 한 명은 갔어야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갔는데 회사 내에서는 제가 자원한 걸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좌천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네,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유경 씨가 왜 저기를 갔지? 뭐 잘못한 거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그 TF팀에서 사실은 근데 가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아나운서들이 다른 자리 가면 정말 잘할 것 같다라는 그걸 오유경 아나운서한테서 봤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정말 멋지게 활동을 하셨어요. 성과도 많이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곳은 사실은 PD도 있었고 기자도 있었고 행정직군도 있었고 아나운서도 있었고 KBS의 모든 직종에서 이제 네. 와서 콜라보를 한 그런 조직이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방송을 할 때는 전문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사실은 뭐 딱히 누가 전문 분야랄 거 없이 깃발 꽂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획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네. 기획팀이니까 한류 확산을 위해서 KBS가 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하는 건데 제가 거기에서 한류 매거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소식지를 만들고 싶다는 그 당시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소식지 정도면 나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다 버린다. 그러지 말고 실제로 한류 팬들이 좋아하는 한류 잡지를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네, 네. 또 손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너가 한번 해봐라. 손 들면 그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조직에서는 손들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네. 저는 당시에 이제 해외를 가보니까 당시 한류가 막 이제 케이팝이 막 순위 올라올 때인데 네. 해외 해적판 잡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수요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저질 컨텐츠가 너무 많았어요. 그 저질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만약에 아이돌 사진이 있으면 그게 네. 저작권이 클리어되지 않은 저해상도의 그런 걸 가지고 막 책받침 만들고 뭐 부채 만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값싼 관광 상품으로만 네. 한류가 유통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한류의 이미지가 참 안 좋겠다. 네. 그러면 이 저작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그래도 방송국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이게 할 만한 일이겠다. 그래서 네. 당시에 이제 그 매거진의 표지를 소녀시대로 했는데 그거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맨날 매니저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그렇죠. 그 음료수 사진 한 장 갖다 주고 하면서 확보하는 게 귀찮게 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고 와, 그 팬들 입장에서는 소녀시대 사진 하이 퀄리티로 네. 아주 고품질로 그렇죠. 제작된 그 사진 하나 때문에 그 잡지를 너도 나도 갖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그걸 구하려고 한류 팬들이 너무 힘드는데 네. 아무 데서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민간 업자들이 막 가짜로 베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베껴서 막 유통이 엉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잡지를 만들어서 앞부분은 이제 그런 스타 인터뷰, 네. 뒤쪽은 한류 문화를 섞었죠. 단 걸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고 싶은 걸 포장해서 전통도 알리고 네. 우리 문화의 이제 우수성도 알리고 한국 음식도 알리고 한국 뷰티도 알리고 그런 잡지를 만들었더니 거기 말하자면 편집장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외교부에서 네. 우리 한류를 알리는 영어 책이라는 게 뭐 1년에 한 권 정도 나오는 책들은 있어도 네. 매달 나오는 책은 없는데 와, 한류 잡지로도 우리나라로서 처음인 거네요. 예, 매달 이렇게 영한으로 어. 나오는 잡지가 너무 귀하다 네. 해서 외교부가 이제 전 세계 우리 외교 공간이 나와 있는 나가 있는 곳에 다 보내줬어요. 그런 일들을 막 이제 해나가는 타이밍이었어요. 재미있었겠어요. 너무 재미있는 게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일을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한 90% 정도 일하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120%를 일했던 거예요. 너무 신나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안 되는 거를 막 되게 하면서 간 거죠. 왜냐하면 KBS 조직이라는 곳이 방송에 특화돼 있는데 매거진을 만들려니까 없던 룰도 만들어야 되고 없던 그렇죠. 인력도 써야 되고 네. 그런 걸 너무 제가 이제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았던 부분이고 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제가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게 갑자기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리고 없으면 또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안 하던 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힘들게 하지? 네, 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거를 끝까지 못하고 2년 반을 하고 저는 한류 이미 이제 시작한 길인데 이 잡지에서 그 잡지를 공간으로 옮기는 한류 문화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사내 네. 기업을 만들었어요. 벤처 기업. 네. 사내 기업장까지 되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잡지는 당시에 회사가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해서 잡지는 이제 다른 담당자한테 놓고 제가 이제 그 사내 기업을 만들었는데 근데 자식 같은 것들 그 잡지도. 그 놓고 오기 참 싫었죠. 네. 네. 근데 뭐 일단 그 잡지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조직에서 네. 그 계속 좀 스테이를 하기를 원했고 저는 이제 벤처를 만드는 사내 벤처지만 벤처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 잡지를 가져가지는 못했었고 네. 예, 그럴 때 조금 속상했죠 많이. 예. 그 잡지 지금 나와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어렵고 열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모든 걸 동원해서 했지만 그게 창업자가 아닌 사람은 그걸 그렇게 할 만한 동기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시들해졌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다음에 그 잡지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한류 공간 플랫폼을 네, 만드는 그 맞습니다. 벤처의 장이 되셨어요. 네, 네. 굉장히 그때 포부가 야심찼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난리 났었습니다. 그 세계적인 공간으로 만들려고 네, 네. 정말 그런 꿈을 가지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류로 세상을 이롭게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세계 각지의 한류 문화 플랫폼을 이제 수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만들었었고 그때 이제 뭐 다른 대기업에서 그런 것을 또 자신들의 사업을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면세점 사업하고 네. 연결시켜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때 이제 공간도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하겠다라는 것까지 따내고 굉장히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KBS라는 조직이 그 할 수 있는 방송이라는 매체에서 벗어난 비즈니스다 보니까 제가 윗분들을 다 설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 제 개인으로 봐선 큰 사업이지만 회사로서는 이거를 한류라는 네. 게 계속 우리 회사가 이렇게 무겁게 지고 가야 되는 건가? 그 비즈니스 차원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네. 하지 않는 일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여론이 더 많아지면서 네, 그 사업은 네. 그냥 접게 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뭐랄까요? 그 5년의 어떤 청춘의 어떤 열정과 이런 걸 넣었는데 좀 많이 속상한 마음도 컸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네. 제가 그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진액을 뽑아서 네. 진행을 뽑아서 만든 비즈니스를 펼쳐보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그냥 접었다는 게 네. 정말 큰 좌절이었는데 그때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걸 깨달으셨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네. 환경을 보지 않았구나. 나만 잘하면 되는 게 나만 아니었는데. 잘하는 줄 알고 네. 환경을 보지 않았구나. 동풍이 부는지 서풍이 부는지 지금 돛을 올려야 되는지 닻을 내려야 되는지를 네. 환경을 보고 힘을 빼앗어야 되는데 몸에 힘을 잔뜩 주고 120%를 하고 있으니 제 앞밖에 못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그 두 주먹만 불끈 쥐었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좌초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 많이 아팠어요. 네. 많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더라고요. 하도 5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스스로 명상과 힐링과 뭐 이걸 하면서 그 상황을 굉장히 여러 번 곱씹어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왜 그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갔는지가 되게 객관화돼서 보이는 거예요. 네. 당시에는 뭐 참 되게 미워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상처였던 것들이 네. 지금은 회복이 잘 돼서 저를 성장시키는 네. 크게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저희 아나운서실 입장에서는 집 나갔던 오유경 아나운서가 5년 만에 복귀를 이제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고 사실 또 큰 프로그램도 맡았습니다. 네. 아침마당 KBS도 대표 프로그램을 맞아요. 진행을 하게 상상도 됐어요. 못했던 건데. 네. 네. 그렇게 화려하게 또 복귀를 했는데 아침마당에 복귀하고 또 열심히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또 KBS를 떠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후에 벌어졌어요. 그 뒷얘기를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나눌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모시고 네.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술로 살아가는 인생 3막을 준비하는 KBS 전 아나운서 오유경 씨였습니다.